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를 전격 철회하면서 그린란드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반등했고 또 치솟던 국채금리도 진정이 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도 놀라운 기록 하나를 또 세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 고지를 밟았습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납득이 가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서 연초 다소 부진했던 뉴욕 증시에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참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린란드 사태가 이렇게 극적으로 봉합이 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편으로 예상도 했죠. 그동안 워낙 호떡 뒤집든 말을 잘 바꾼 트럼프였기에 또 역시 관세를 전격 철회하면서 호떡을 또 한번 뒤집은 것 같은데 이번엔 잘 뒤집은 것 같아요. 이지한 대표님. 역시 이제 예상은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시기의 문제가 항상 증시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려를 많이 했고, 물론 이게 미국과 EU 간의 무력 충돌로 이어지거나 관세 보복 전쟁이 극한으로 가지 않는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EU가 나왔던 어떤 보복의 형태, 예를 들면 달러를 매도하거나 미국채를 매도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던 부분은 역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우려스러웠다, 이렇게 좀 보이고, 일단은 봉합은 되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기대치는 이제 다시 매수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지난주에 이제 원래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 시세가 나갈 수 있는 시점에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이 좀 꼬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 나갈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주도주의 변화가 아마 이번 주는 지표 발표와 함께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반영되면서 이제는 뭔가 추세적인,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에서 연초에 이어졌던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에 지금은 다다랐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도 반등했고 치솟았던 국채금리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뭔가 이제 순리대로 다시 시장이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경계감은 계속 좀 두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상 타결이라기보단 피크아웃은 좀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이제는 다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가도 뜬금없이 사전에 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거지는 요소들이 몇 번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조금은 더 경계감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확답 중 하나는 뭐냐면, 무력 충돌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구나. 네. 여기는 이제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가장 최악은 일단은 피했으니 피크아웃 우려감에 대해서 이틀 전에 빠진 것을 모두 되돌리는 모습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그 이상의 수급이 들어올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고, 수급이 들어올 때 예전보다 더 제한적인 섹터, 제한적인 종목으로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종목과 그 섹터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내는 선택도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세를 철회한 게 그린란드와 관련한 이제 그 광범위한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경계감을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얘기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은 관세 철회를 했고 합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상황을 또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사실 이제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워낙 개인적인 부분, 특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이제 합의된 것처럼 미리 선포를 하는 부분은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극단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호 관세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복 전쟁은 일단은 서로에게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물러났고, 미국이 원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린란드에 대한 목적, 점유보다는 목적성에 대한 활용이라고 본다면 그 활용의 길을 터준다는 조건 하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극강의 강경책으로 일변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감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이슈로 가볼까요? 간밤에 이제 미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기술주들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뜨거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 종목은 사실 군기 일학처럼 아주 잘 갔어요. 인텔이에요. 야, 폭등했어요. 11% 넘게 올랐어요. 네. 인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지난 3분기부터 미국 증시 내에서 가장 또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AI용 CPU가 없어서 못 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판다라는 단어가 붙으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지금 계속 연이어 연속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이에요. 아마 오늘 장 마치고 내일 아침쯤 되면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아, 그렇죠. 인텔의 사업부 중에 DCAI라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그룹. 여기에 이제 수익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익성이 뭐 크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만약에 좀 부진했다 그래서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 차익 물량을 저는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차세대의 지금 CPU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 제온이라고 하는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뭐 폭발적이진 않지만 소폭 좀 늘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두드러지진 않다 하더라도 이번 분기 말고 이제 다음 분기에는 그래도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바로 DCAI 사업부에서 굉장히 좋은 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최근 주가 올라온 것 대비 실적이 너무 숫자가 너무 모자르거나 부족한데 라는 식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을 이용하실 분들이 더 많은 지금 흐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M7이 올라온 것 대비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시장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밸류도 그렇고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 낮은 위치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텔에 대한 추가 상승세는 조금은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인텔이 이제 CPU의 제왕이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사실 인텔 CPU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망가졌고 경쟁력이 뒤로 밀렸고 AI 시대에 이제 인텔은 끝났다. 라는 걸 지금 뒤집듯이 예를 들어 AI용 CPU가 다시 주가에 힘을 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만든 방향이죠. 사실 그동안 그 인텔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CEO가 여러 차례 이제 교체가 되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았던 사업 부분이 대부분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텔의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가장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CPU의 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전에 나왔던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서 TSMC와 경쟁하겠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CPU 부분에서 확장성이 아니라 파운드리에서 뭔가 TSMC와 경쟁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급격하게 지지난 분기부터 방향을 틀었죠. 파운드리 사업부를 점진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뭔가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의 물붓기 형식을 어느 정도 잘라냈죠. 이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인텔이 지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비용은 줄었고, 확장되는 사업보다는 CPU에 집중하면서 지금 AI 시대에 AI 관련되어 있는 CPU가 완판.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도 좀 좋아졌습니다. 물론 인텔이 여기서 확장성을 가지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처럼 크게 나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적자 기조에서 뭔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끌고 가는 장인 건 맞는데 이제 미장도 보면
빅테크가 끌고 가던 장, 그리고 엔비디아가 끌고 가던 장에서 이제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마이크론도 지금 계속 가죠. 시총 많이 올랐어요. AMD도 가고 지금 ASML.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반도체 섹터가 끌고 가는 장처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도체 섹터 비중을 늘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네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기존의 강자라기보단 최근에 지금 시세를 붙이면서 올라오는 쪽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가 투자 관점으로 보면 사실 엔비디아는 이번 한 달 내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인 반면에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ASML, 네.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폭발적인 지금 상승세, 특히 2025년은 좀 제외하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보면 그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 반도체를 살 때 사더라도 지금 포인트가 HBM도 HBM이지만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EUV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쪽 장비 중에서 가장 최첨단의 장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중국에 나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ASML이라든지 램 리서치라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DDR4, DDR5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DDR3의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구형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그래서 중국도 가전용 그리고 자동차용,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 칩이 필요한 것도 맞겠지만 그 하위단의 모델도 엄청나게 지금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을 했었을 때 오히려 M7 기업들 내에 일부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보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꺾이지 않고 잘 버텨만 준다면 하위단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곳들 중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덜 오른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비중을 늘리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한 기준을 이제 어디로 잡고 가냐. 그 주가도 힘을 받고 있는 그 교차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재한 대표님께도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전에 김문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섹터 내에서도 지금 주가는 많이 차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예를 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과 기존의 전공정뿐만 그 호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에서 가치가 좀 밸류가 낮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담보되는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지금은 가장 첨예하는, 그러니까 실적과 밸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내에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가치가 좀 낮은 전공정 쪽으로 지금은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 쪽에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 이제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기존의 엔비디아가 형성해왔던 반도체군 내에서 결국은 AI 칩보다는 실적과 기반한 어떻게 보면 부품이나 소재 관련된 쪽에서의 지금 등락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크로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상황,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은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훅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그러니까 훅 떨어진다 이런 기조는 아닌 거고 위험, 아슬아슬한 위험과 안정의 그 중간 어디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상태를 이제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연준 의장도 바뀔 차례고, 그러니까 물가는 결국에는 금리의 방향을 이제 예측하는 주요 근거기 때문에 지금의 통화 정책과 연결한 물가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소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최근 카드사의 매출 아니면 결제사의 매출을 통틀어 보면 아직 미국 내의 소비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특히나 소비가 줄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여행과 같은 선택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카니발이라고 하는 대형 크루즈 여행객 그리고 최근에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여행객 수들의 증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부 몇 개의 소비재 종목군들이 빠진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냐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들이 필수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물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내려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금리의 방향성에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썩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기대감을 너무 한껏 올려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오시는 분의 인터뷰의 뉘앙스들을 좀 보시면서 차분하게 추적 관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지금의 지수의 레벨 단도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일부 반영이 돼서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 후임이 바뀌었다. 근데 그분이 비둘기파적인 분들 중에 더 비둘기파적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더 올려야 된다. 이거라기보단 약간의 경계감들을 좀 가지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도 나오잖아요. 일단은 앞선 지표에선 4%대 정말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겁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랑 또 연결 지어보면 상반기 안에 금리를 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고, 근데 또 연준 의장이 바뀐단 말이죠. 누가 됐든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밀어붙일 의장이 선임될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요인들이 다 충돌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내각, 뭐 베센터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이 사실 뭐 금리를 더 내렸으면 GDP가 5% 넘었을 거다, 뭐 6% 넘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한 압박과 기대치는 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달 그동안 셧다운 이후에 나왔던 그 지표들이 이제 11월, 12월 지표들이 뭐 CPI를 비롯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9월 달 상호관세 이후에 11월 넘어가면 12월쯤이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지표는 거의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구조적이지 않고 관세에 의한 영향이 아마 일회성이다는 표현.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 치고 너무 관대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지표가 파월 의장 말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주부터 좀 미묘한 이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금리 인하가 만약에 올 상반기에 중단되더라도 증시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98년도와 2020년도 모델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때는 금리가 인하되고 주가가 더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리 인하 중단된 이후에 더 크게 올랐다라는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 경기나 인플레이션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탄탄한 모습은 분명히 맞고,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마 미국 경기와 관련돼 있는 증시, 특히 경기 소비재나 산업재가 이 정도로 강한 상승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증시에 대한 반응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정규장에서 발표될 지표도 있고 오늘 실적 발표도 예정되는 기업들이 있죠. 네. 일단 지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GDP 3분기에 대한 지표가 QOQ 대비 발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미국과 EU의 관계가 다소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의 많은 포인트들, 시야는 이 지표를 보면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서 한번 언급드렸던 인텔의 실적도,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한번 소개드렸던 CSX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실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최근에 또 실적 민감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잘 나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시를 달굴 섹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AI, 신약,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맞춘 종목들 한번 보시면 납득이 가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재한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은 암젠입니다. 암젠. 암젠이 요즘에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마리타이드. 마리타이드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사실상 앞으로의 주가 방향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네. 이제 임상 이상을 마쳤거든요. 이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경쟁 회사인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전이 똑같은 계열의 약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의 차이가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효과는 좋은 걸로 판명을 받고 기전도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지 않죠. 다만 이게 주사제냐 경구용 약품이냐 뭔가 수능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제품에 대한 기준을 좀 나누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점에서 암든의 마리타이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효과는 비슷한데 사이드 이펙트 우리가 얘기하는 부작용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환자 수능도가 높다라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다이어트 약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복용을 하거나 투여를 받을 때 뭔가 사용에 대한 편리성이 높다, 부작용이 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런 가벼운 약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진이 노리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상 임상 결과까지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진은 다른 그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할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주가가 싸다, 저평가됐다라는 레포트들도 같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사실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갇혀 있는 모습인데 네.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급등을 한번 했고요. 이제 직전 고점을 딱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직전 고점까지 딱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도 릴리나 노보노디스크처럼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암제는 신약 파이프라인도 항암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아마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업체가 릴리와 암젠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만 치료제, 뭐 이게 당뇨병 치료제로도 이제 같이 쓰이죠. 좀 앞에 선두 주자들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일라이릴리, 뭐 제파운드도 그렇지만 위고비도 마찬가지. 지금 위고비는 경구용까지 출시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또 열고 있는데 암젠이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그들과 경쟁했었을 때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 너무 이제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두 빅2를 꺾을 만큼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항암제나 치료제라고 하면 사실은 효과, 이펙트에 더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항암제 지금 나오는 GL1P 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효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환자의 수능도가 높으냐가 중요한데 지금 나와 있는 암젠의 이 제품이 좀 강점인 이유가 위장관 부작용이나 사이드 이펙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다른 계열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만약을 복용을 할 때 실제로 장기간 복용해야 되고 요요 현상 없이 계속 줄여나가는 장기 복용인데 결국 얼마만큼 사이드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작용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좀 받을 개연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기존 계열과 효과는 동등한데 부작용이 적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비만 치료제에서 충분히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앞선 두 빅2의 상당한 의미 있는 경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암젠이었고요. 자, 이제 김태선 본부장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커 휴즈. 네. 이거는 처음 분석해 본 것 같은데 네. 에너지 기업인 거죠? 에너지 기업 중에 LNG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LNG면 요즘에 핫하네요. 그렇죠. 가스터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SMR 쪽을 한다면 이쪽은 LNG 쪽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기업이 잘 나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에 지금 LNG 가스터빈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90%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베이커 휴즈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커 휴즈 말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장악할 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이커 휴즈라고 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정도 되거든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50조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잘 처리만 하기만 한다면 베이커 휴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대규모 수주가 들어왔느냐? 지금 내년에 올해부터일 겁니다. 아마 미국과 카타르가 이 LNG 프로젝트를 이제 동시에 시작한다라고 하죠. 그 수주를 받은 기업이 바로 이제 베이커 휴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국내에서 국내가 아니죠. 미국 내에서도 지금 행정부의 굉장히 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실적도 지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2분기, 3분기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실적도 많이들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요. IET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산업에너지기술사업부인데 이쪽에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목표치가 20%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 20%를 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또 한 번 크게 환호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니 에너지 기업이 영업이익률 20%를 넘길 수가 있을까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또 많이 하는 쪽이 바로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 쪽을 많이 해요. 지금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쓰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석탄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에너지에 대한 지금 사용도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또 환경 규제에 대한 그 스펙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CCUS라고 하는 탄소 포집 기술도 많이 필요한 상황에 바로 이제 CCUS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의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CU와 CCUS는 좀 다릅니다. CCU는 에너지를 태우고 나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그냥 모으는 게 CCU고요. CCUS는 그 모은 안 쓰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건 이제 CCUS라고 합니다. 그래서 CCUS가 상대적으로 고마진 사업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스터빈도 세계 점유율 90%, LNG 쪽의 가스터빈도 그리고 이제 CCUS처럼 고마진 제품 사업부도 지금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고 있어서 베이커 휴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 누구 하나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천연가스의 가격이 거의 한 35에서 40% 정도 폭등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일 수 있죠. 미국의 한파가 왔고 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대내 이슈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크게 널뛰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이 이번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개월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베이커 휴즈는 그 제품의 어떤 단가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내려간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올라가면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으니 저는 베이커 휴즈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봐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선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베이커 휴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전 대표님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전통의 자동차 브랜드 포드입니다. 포드가 한물 같다는 평가를 뒤집는 실적을 한번 보여줬죠. 포드가 그럼 부활을 한 겁니까? 부활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가 포드나 GM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 견해가 있잖아요. 사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뭐 회사의 존립 자체마저 거의 뭐 주가가 1달러 내외까지 떨어지는 그런 존립마저 위기마저 겪었는데 이게 결국은 자동차라는 상품 관세를 등에 업고 이 영향으로 결국은 이제 부활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GM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포드가 이번 1월달 이제 실적 작년 2025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경이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가장 자동차 판매 대수가 많이 나왔고, 2019년도 가장 전성기 때 240만 대 팔았거든요. 이제 그걸 넘어서는 기록을 처음 세웠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1위가 토요타고 2위가 GM인데 3위가 포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완전히 부활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사실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20일 타고 올라오는 이 모습에서 지금도 여전히 상승 기조에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GM이나 포드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더 붙었죠. 그 에너지 저장체 ESS,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려고 해서 생산하려고 했던 관련돼 있는 전기 분야를 ESS로 돌리면서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사업 분야도 지금은 확대를 하면서 어쨌든 주가에는 이게 상당한 모멘텀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는 정말로 관세 영향을 크게 받아서 부활에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목할 점은 포드가 ESS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종업계 비교를 해보면 테슬라의 모델을 이걸 같이 따라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가 모멘텀이 12월 달부터 좀 꿈틀거렸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혹은 미국에서 포드나 GM에 대한 발주가 상당히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포드는 기존의 미국 공장 내 부분을 ESS 저장 장치로 돌리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12월부터 이제 바람이 좀 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ESS 모멘텀 이 두 가지로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부활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주가에 대한 평가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직전 고점까지가 지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목표가가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GM과 포드 둘 다 1분기 내 직전 고점 돌파를 통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도 사실 전기차 전략을 세웠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략을 대폭 수정했죠. 좀 뒤로 다 미뤘고 사실 핵심 모델에 대해서도 생산량 이제 조절을 좀 택했고 그러면서 이제 부상한 게 하이브리드란 말이죠. 하이브리드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거는 포드 전략, 그러니까 포드 주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보다는 오히려 전기차가 호태하면서 최근에 픽업 트럭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1월 픽업 판매량이 늘어났던 것도 실적에 상당히 견인이 되었는데 아마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호태하면서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또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어쨌든 GM과 포드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관세라는 벽을 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 제조업 기업에서 탄탄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AI 관련된 모멘텀 기술주뿐만 아니라 한쪽은 경기 소비재고 또 한쪽은 산업재거든요. 특히 경기 소비재의 정점에 있는 게 지금은 GM과 포드라고 보신다면 지금 섹터와도 지금 주도 섹터와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쌉니까 주가도? 주가는 사실 상당히 싸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급등했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주가는 아직까지도 저평가 상태고 이전에 나왔던 15달러 여기를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가 한번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14달러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넘어서면 직전 고점 20달러까지도 또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통의 자동차 브랜드 포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죠. 김태성 본부장님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농기계 회사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근데 농기계 좀 신선하네요. 네. 농기계를 농기계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뭐가 또 AI 붙습니까 여기도 혹시? AI와 로봇을 붙여야 이제는 결국 시장에서도 통하니까 이쪽에 대한 그렇군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그 전에 지금 미국 프리장이 열렸어요. 네. 오늘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만큼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느냐.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3%에 가까운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도 1%가 넘는 굉장히 좋은 모습. 여기에 AMD, 테슬라, 인텔 할 것 없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제가 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 디어라고 하는 기업도 AI와 로봇이 묻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기계 관련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계가 스스로 잡초와 잡초가 아닌 것을 구별을 하고 잡초인 것에만 이 농약을 뿌려주는 단계까지 왔고 혹은 농약을 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만 태워주는 역할까지도 벌써 이제 할 정도로 네.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에 약품 파는 기업들은 굉장히 속상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뿌렸을 때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이 못 뿌립니다. 비행기가 지나다니면서 살포를 하거나 그냥 대량으로 부어야 될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계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화학약품의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화학약품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예전만치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이 많은 상황 속에 영업 이익률을 충분히 개선시키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장점들이 부각이 돼서 네. AI와 로봇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도로에서 달리는 완전 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사고가 났을 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농업지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쪽은 이젠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디어라고 하는 기업은 스타링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아, 그래요? 때문에 스타링크와 그렇기에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디어의 농기계를 쓰게 되면 자율주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테슬라도 자율주행 이제는 한 번에 팔지 않고 월 구독료로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러니까 디어가 그 전략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제는 농기계를 파는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구독 사업을 이제 매출의 연장선상으로 놓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캐터필라 좋은 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네. 캐터필라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곳들 중에 지금 농기계 쪽에 AI와 로봇 산업을 붙여서 남들 모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디어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선 디어를 농기계 회사가 아니다. AI 로보틱스 회사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회사 디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픽 네. 꼽아주시는 날이죠.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백신 회사 모더나. 네. 이제 기술력으로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 하는 모더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더나 하면 코로나19 치료제 기업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도 코로나19 치료제로만 인식이 됐었습니다. 불과 이제 2달 전만 하더라도.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 mRNA 원툴에서 벗어나서 항암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속속들이 그냥 기업의 발표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백신 치료제가 이번에 임상 데이터를 내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는 게 최근 주가의 가장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했고 또 중요한 건 올해 흑색종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기대 안 했던 맞춤형 백신 시장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좋다면 흑색종에 대한 부분도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많이 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아니면 에브비라든지 존슨앤존스 이런 대형주들이 수급을 다 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형 제약사 중에 파마슈티커스라고 하는 단어만 붙인 기업들을 빼고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데이터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내보였기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mRNA 원툴이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조정시 담아 두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임상 데이터가 그리고 임상 3상이 나오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모더나 한번 지금 기회에 체크해보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인베스트 김태성 본부장 또 이지만 대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계획을 철회하며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가 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젠슨 황 CEO가 다보스 포럼에서 AI 버블론을 일축한 점도 엔비디아 급등을 이끌었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1% 가까운 오름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경쟁업체 AMD는 이사회 인선 소식 등에 힘입어 어제 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AMD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의 재무를 총괄했던 KC 매클루어를 신임 이사회 멤버로 영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2% 넘는 오름세에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도 어제 7%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과 관련한 특별한 재료는 찾기 어려웠지만 반도체주 랠리 속에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마이크론은 대만 반도체 시설을 인수해 디램 생산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도 3%대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어제 기술주 강세 속에 2% 가까이 올랐는데요. UBS는 다음 달 알파벳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를 34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도 1%대 오름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의 AI 연구 조직인 초지능 연구소가 반년 만에 신규 AI 모델을 완성했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AI 전략 재정비에 나선 메타는 올해 발표하는 새 AI 모델로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프리장 주가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무기 경쟁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며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방산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머크사와 공동 개발 중인 개인 맞춤형 암 백신 데이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어제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모더나가 오랜 주가 부진에서 벗어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텔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예정된 인텔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뱅크는 인텔의 올해 서버 CPU 물량이 사실상 완판됐다며 목표가를 60달러로 올려 잡았고요. 또한 HSBC는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선 특히 AI 서버 관련 매출과 마진 개선 여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12% 가까이 급등한 인텔, 오늘 프리장에서도 1%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 에어로스페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매출 112억 달러, EPS 1.4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직전 분기에도 지 에어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며 연간 전망치를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델타항공의 대규모 엔진 수주와 미 해군과의 헬기 엔진 계약 등 강력한 수주 모멘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주가는 방산주 강세 속에 2% 가까이 상승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량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보험사가 등장해 눈길을 끕니다. 뉴욕 기반의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FSD를 활성화할 경우 사고 발생률이 훨씬 낮다며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주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마케팅을 위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프리장 주가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를 철회한 가운데 오늘 공개될 인텔 실적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 돌아왔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제 보셨지만 오늘 우리 코스피 장중이지만 5,000포인트를 찍는 네. 참 역사적인 날 출연을 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증권사에도 계시고 이 주식시장에 같이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5,000포인트를 사실 언제 보게 될까라고 사실 작년에는 생각도 사실 연초에는 생각도 못 했었던 부분인데 네. 예, 5,000을 저희가 또 드디어 한번 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전 세계 그 주요 주식시장 수익률
지수 수익률 중에서 코스피가 단연 1위거든요. 네, 네. 주요 20개국 가운데서 단연 1위고 네. 사실 미국 다우지수나 뭐 나스닥은 저 후순이에요. 맞습니다. 수익률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눈에 띄는 건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를 더 늘렸다라고 네. 최근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작년부터 조금씩 돌아보면은 10월, 11월 달에 이 서학개미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의 미국 주식 금액이 70억 달러, 60억 달러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네. 12월에는 사실 한 18억 달러 정도까지 쭉 줄어들었었습니다. 순매수 금액이. 근데 사실 지금 1월 달에 이번 주 주초 기준으로 이미 32억 달러를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뭐 12월부터 이 환율 때문에도 정부가 굉장히 또 많은 정책들을 내세웠고 또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조정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면서 환 변동성이 좀 이렇게 커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네. 오히려 이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1월 달에 다시 이 서학개미들의 이 미국 투자 비중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또 그 종목별로 보면은 확실히 지금 4분기부터는 제미나이 3를 앞세운 이 AI의 이 플랫폼들,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구글, 알파벳에 대한 이 매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테슬라가 항상 1위권에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알파벳이 1위권에 계속 놓여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고 상위 20개 종목 중에는 또 저희가 다루고 있는 ETF가 한 10개 정도는 반 정도는 개별 주식, 반은 ETF 이런 식의 좀 구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미국 ETF 네. 뭐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상위 20개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10개 ETF가 이제 그 10개가 ETF였는데요. ETF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상위권에는 이 지수 추종형 ETF들, 그러니까 그것도 지수 추종형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수 추종형들, S&P 500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이 10개 종목 중에 5개가 지금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고요. 이 VO부터 시작해서 뭐 SPY, SPYM, S&P 500 추종하는 ETF들, 그리고 또 QQQ랑 QQQM 그 나스닥을 좀 추종하는 ETF들, 그리고 또 SGOV는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 이내에 초단기 국채들을 이제 좀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ETF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약간 유효자금들을 운용하기 위한 수요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을 이제 커버드 콜로 부분 커버드 콜로 만들어 놓은 이 JEPQ, 그러니까 JPQ라는 ETF가 또 많이 많이 매수를 하셨고요. 네. 또 사실 뭐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은 현물 ETF인 SLV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매수를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9위와 10위에 있는 반도체 3배, 나스닥 3배, 인버스 네, 맞습니다. ETF도 지금 탑 10 안에 들어왔다는 게 되게 또 눈에 맞습니다. 들어오네요. 네, 이게 최근에 또 시장에서 많이 얘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고버스, 국내 고버스 투자하신 분들 손실이 좀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또 들려오는데 이게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레벨에 대한 부담감들을 조금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리스트를 보면 상위권을 보면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이런 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지수 추종은 공통 분모지만 추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상위권에 S&P 500 추종하는 ETF만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 전통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가장 또 익숙하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PY라는 종목이실 거고요. 이거는 사실 1993년에 가장 먼저 상장된 ETF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유명한 ETF였고, 근데 지금 1위에 있는 VO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 SPY의 시가총액을 역전해가지고 이제 가장 큰 ETF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6위에 있는 SPYM이라는 ETF가 이렇게 3가지가 지금 상위권에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 보수가 셋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SPY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신탁 형태로 이제 최초 상장됐을 때는 신탁 형태로 이제 상장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9bp를 수수료가 든다고 하면은 VO는 3bp 그리고 더 후발주자인 SPYM은
EBP로 수수료가 훨씬 다 낮다라는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 금액 그 주가 기준으로 보면 SPI 같은 경우는 지금 $685 그리고 또 VO도 $630로 좀 금액 한 주 살려면 또 금액이 많이 듭니다. 물론 또 국내에서 소수점 거래 이런 것들 되기 때문에 또 쪼개서 볼 수도 있지만 SPIM 같은 경우는 이제 $80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한 주를 사는 데 있어서 가격 측면에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가격이 낮으면 유동성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좀 접근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그 조금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SPI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탁을 의미하는 그 유닛 투자 신탁이라는 그러니까 UIT라는 형태로 그래서 사실 SPI의 풀네임을 보면은 트러스트라는 이 종목명에 또 신탁이라는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 현금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이 발생해서 현금이 나오게 되면은 이 현금을 재투자할 수가 없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현금을 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차를 통해 가지고 뭐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던가 이 현금 활용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배당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세한 부분에서 수익률 차이가 VO라던가 뭐 IVV, 저희 SPIM 이런 종목들과는 약간 또 미세한 차이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시가총액이 좀 바뀌게 되는 순위가 바뀌게 되는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미국 ETF 오늘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